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또 2학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큰 단원 1, 2단원에서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원, 그리고 그 물질 세계의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에서 세상을 이제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3단원에서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물질 세계의 변화와 생명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물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이러한 물질의 변화에는 크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산염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산화 환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2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공부에 이제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 공부할지 학습 목표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광합성,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이 세 가지 반응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반응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173페이지의 활동으로 이제 그 단원 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화학 반응 5개, 호흡, 그 다음에 전기분해, 그 다음에 부식,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석탄의 연소, 이 5가지의 반응을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이냐, 산소가 나오는 반응이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 단계를 높여보는 이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뭐 게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5개의 반응을 다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요 활동으로 단원 열기는 넘어가고 본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요. 첫 번째,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살펴봤던 광합성 과정과 호흡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니까요. 광합성과 호흡은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합성은요. 식물이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무엇인가를 합성하는 바로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죠. 반면에 호흡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산소랑 결합시켜 가지고요. 얘를 분해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이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분해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먼저 일단 흐름을 살펴보면요. 일단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탄생한 건 아니었어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탄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드디어 이제 지구에 산소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소는 처음부터 대기로 나왔던 건 아니고요. 바다에 먼저 있다가 바다에서 대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조성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를 호흡으로 하는 그런 생물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형성되는데요. 산소는 O2고 오존은 O3. 근데 이 오존이 바로 자외선, 생명체에게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은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세포, 그다음에 DNA 같은 걸 파괴하기 때문에 생명체에겐 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바로 오존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드디어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일단 원시 지구의 대기는 지금 현재의 대기와 되게 달랐는데요. 여러분 저기 1학기 때 지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탄생했는지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태양계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지구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미행성들이 충돌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체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수증기, 되게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는 산소나 질소 같은 건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탄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탄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남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남세균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물론 이제 바다예요. 처음부터 대기 중으로 나왔던 건 아니고요. 바닷속에 철 이온이 있습니다. 이 철 이온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바닷속에 굉장히 막대한 양의 철광석을 만들게 됩니다. 철광석 층을. 그리고 그 철광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광석 층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이온하고 산소가 다 결합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바닷속에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 중으로 나온 산소는 대기에 굉장히 많은 양을 채우게 됐고요. 그 산소가 바로 오존을 만들게 됩니다. 오존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냐면 일단 산소가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요 쪼개지게 돼요. 원자로. 그 다음에 이 원자 쪼개진 애가 바로 산소랑 다시 반응을 해서 오존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오존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존은 다시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오존의 생성과 분해 과정에서 자외선이 흡수되게 돼요. 자외선이 흡수된다는 건 이제 자외선이 이렇게 오는데 걔가 이제 오존을 만들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모가 되는 거죠. 오는 애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는 자외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육지도 생명체가 살아나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 생물, 먼저 식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원시 대기, 지금하고 대기 성분이 되게 달랐습니다. 원시 대기가 이렇게 됐고 오존층도 없기 때문에 육상에 생물이 없었죠. 그러다가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결과물로 생긴 산소가 공기 중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산소가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니까 육지에도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광합성은 지구상의 생명체, 생태계의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제 인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화석연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연료란 화석처럼 땅에 오랜 기간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애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 메테인, 도시가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주로 석탄은 식물이 땅 속에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고 묻혀 있으면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석유나 천연가스는
바닷속에서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동식물이 또 오랜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석유가 나오는 데서 천연가스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석유는 특정한 지질 구조, 뭐 배사 구조라 그래가지고요. 뒤집혀 있는 지층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진 이런 데서 주로 고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뭐 지구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석 연료는 어쨌든 생명체가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바로 탄소와 수소가 주 성분이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 즉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바로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화석 연료가 사용되기 전에 예전에 사람들은 어떤 연료를 주로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제 나무 같은 걸 많이 쓰게 됐겠죠. 그러다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바로 석탄을 다량으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열이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한 증기가 바로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근대적인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뭐 현재는 석탄보다는 이제 석유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죠. 뭐 가스도 같이 사용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에 아주 굉장히 큰 발전을 낳았고요. 주택이나 산업 등의 에너지원. 거기다가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섬유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석유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화석 연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참고로요. 이러한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여러분 좀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은 사실 뭐 중학교 때 3학년 때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1학기 때도 배웠는데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석탄의 연소를 살펴볼 거고요. 석탄은 주성분이 C입니다. 그리고 연소한다는 건 바로 산소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C가 이제 연소,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연소 반응식. 간단하죠? 그 다음에 메테인. 메테인은 도시가스의 성분이고요. 얘가 연소합니다. 산소와 반응을 해요. 이때 C를 가진 아이가 연소를 하면 생성물로 CO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진 애가 연소를 하면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CO2와 H2O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수를 맞춰야 되죠.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 화학 반응 전후에 있어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개수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 맞추면 됩니다. 일단 C가 하나니까요. CO2도 하나. 그 다음 H가 4개. 그런데 H2O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가 4개가 되려면 앞에 2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총 2개, 그 다음에 총 2개 해서 4개가 됩니다. 그럼 산소 여기도 4개가 되려면 앞에 개수 2를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에탄올 연료로 쓰는 경우 거의 못 봤을 텐데요.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요즘 각광받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인데요. 그 에탄올 연소 반응 조금 어려워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에탄올은 C2H5OH라는 애고요. 바로 연소하면 O2. 이때 생성물이요. C를 가진 아이가 연소하면 CO2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H를 가진 애가 연소하면 H2O가 생기고요. 여기 O가 있죠. O가 연소되면 오존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O가 연소하면 연소 생성물이 다른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O2랑 H2O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C 2개니까 앞에 CO2 2개.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에 5개, 여기에 하나니까 6개. 그래서 총 H2O 앞에 3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산소의 수가 4 플러스 3 해서 7개. 그러니까 산소가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도 7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산소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개를 만들려면 앞에 개수 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석연료 연소의 연소 반응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일단 철의 재련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예,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건 좀 낯선 얘기일 거예요. 이제 철은 지금 현재 현대 문명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고요. 지표면, 지각에는 한 6% 조금 못 미쳐 이제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의 특징이요. 반응성이 되게 커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생기면서 철이 물론 이제 내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요. 지각에 있는 그런 철은요. 예, 산소하고 반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Fe2O3나 F3O4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뭐냐 하면 땅을 파도 순수한 철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생긴 돌덩이가 나오는데 이 돌덩이 안에 예, 광물로 Fe2O3 같은 애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철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이제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예, 철의 재련 과정은 뭐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요. 지금은 현재 재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요거 순수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런 애를 넣고 15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녹여요. 그러면 재련이 됩니다. 이러한 재련이 인류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재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철기 시대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이제 옛날에 철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청동을 쓰는 부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는 그런 부족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철을 다루는 부족 같은 경우는 철은 단단하기 때문에요. 무기가 단단해요. 그래서 청동을 사용하는 부족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대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철은 단단하고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농기구 같은 거의 발달을 낳았죠. 그럼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퀴요. 교통수단. 이제 튼튼한 바퀴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영토 확장 아니면 뭐 인간이 거주지가 꽤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 로마가 길을 닦으면서 영토 확장을 하죠. 그런 것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 다음에 튼튼한 건축물, 뭐 교량, 다리요.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교과서 174페이지의 탐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원래 이 탐구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라, 조사해봐라 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부터 살펴보면요.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산소가 바로 대기 성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요. 오존층을 만들면서 바로 육상생물을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이제 반응물은 화석 연료가 되죠. 석탄, 석탄,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금 인류 문명의 이 아주 널리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철광석, 그 다음에 코크스, 얘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면 바로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은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이런데 굉장히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요 우리가 살펴본 광합성하고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에는 공통적, 화학적 반응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시키는 거고요. 생성물로.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는 반응물로 산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산소를 떼어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처럼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은 좀 더 자세히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광합성,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 내용을 177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2개를 통해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합성을 하는 생명이 출현하면서 원시 지구 대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로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를 사용하는 사례, 바로 가정용 연료요. 난방이라든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도 연료로 사용되고 있죠. 주로 휘발유, 이런 애들, 석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아직도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이러한 연료의 연소를 이용하여 바로 전기에너지,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기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3가지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산화환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